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과 전문의 세티 박사가 올린 영상 내용이 뭐냐? 침실에 있는 물건 3가지가 매일 밤 암을 유발하고 있으니 당장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약 90%가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90%입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데 왜 폐암에 걸리느냐? 혹시 이거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평생 담배 한 갭이 안 피우고 남편 건강 챙기랴, 손주 밥 해주랴, 부엌에서 살다시피 하신 우리 어머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답은 여러분이 매일 서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침실에도 있고 청소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주방에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요리하시는 바로 그 공간이 여러분 폐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침실 속 폐암 위험 물건부터 청소할 때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독가스, 그리고 주방에서 요리할 때마다 폐로 들어오는 발암 물질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보이실 겁니다. 댓글에 건강 2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2글자가 오늘 건강을 지키겠다는 첫 번째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티 박사가 첫 번째로 지목한 물건이 뭐냐면요, 바로 인공 방향제입니다. 여러분, 침실에 혹시 방향제 놓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은은한 라벤더 향, 장미 향, 좋은 냄새가 나니까 기분도 좋고 잠도 잘 올 것 같아서 침대 머리맡에 하나씩 두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향기로운 냄새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시면 오늘 당장 치우고 싶으실 겁니다. 방향제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상온에서 공기 중에 스르르 퍼지는 화학물질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냄새도 향기에 가려져서 못 느끼세요. 그런데 이게 숨 쉴 때마다 코를 통해서 폐로 직접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실 문 닫고 8시간 주무시잖아요.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방향제가 뿜어내는 화학물질을 8시간 동안 들이마시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요. 이걸 수도관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깨끗한 수도관에 매일 밤 조금씩 녹물이 끼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1년, 2년, 10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관이 녹물로 막혀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폐도 이 화학물질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손상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방향제의 86%에서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 좀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이에요. 이 물질이 폐로 들어가면은 단기간에도 두통이나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요. 장기간 노출되면 심폐질환,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제에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같은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1급이면 뭐냐?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게 확인된 물질이란 뜻이에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차 안에 방향제 달아놓으신 분. 차 안도 밀폐 공간이잖아요. 여름에 창문 닫고 에어컨 틀고 다니시면은 차 안에서도 이 화학 물질을 계속 들이마시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차량용 방향제에서도 1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4배 넘게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데도요. 그러니까 방향제는 침실이든 거실이든 차 안이든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급적 쓰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공 방향제는 침실에서 치워주세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꼭 향기가 필요하시다면 천연 에센셜 오일이나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기예요. 자기 전에 10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한번 바꿔주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세티 박사가 2번째로 지목한 건 오래된 베개입니다. 베개가 왜 위험하냐고요? 베개는 시간이 지나면 진먼지 진드기하고 땀,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쌓여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가 나오시는 분 계세요? 그게 감기가 아니라 베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천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천식이 반복되면 기도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폐 기능이 떨어진 폐는 각종 유해 물질에 더 취약해지는 겁니다. 마치 성벽에 금이 간 성처럼 한 번 금이 가면 적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티 박사는 사용한 지 2년이 지난 베개는 교체를 고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7년 이상 사용한 매트리스예요. 오래된 매트리스도 베개와 마찬가지로 진먼지 진드기와 미세 입자가 쌓이고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에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한 섬유 조각들, 이것도 숨 쉴 때 폐로 들어가거든요. 특히 매트리스 안에 있는 폴리우레탄 폼에서는 미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올 수 있어서 오래될수록 이 물질들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침실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3가지. 인공방향제는 치우시고 2년 넘은 베개는 바꾸시고 7년 넘은 매트리스는 교체를 고려하세요. 이것만 해도 매일 밤 여러분 폐로 들어가는 유해 물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침실은 사실 서론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입니다. 왜 담배를 안 피우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폐암에 걸리시는지 그 핵심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째 호흡기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뵙고 있는데요. 폐암 진단을 받고 오시는 여성 환자분들 중에 담배를 피우신 분이 거의 안 계세요. 10분 중 9분이 비흡연자이십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웠는데 왜 폐암인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흡연 여성의 폐암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 흡연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라돈가스도 있고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한국 여성, 중국 여성, 대만 여성처럼 동아시아 여성에게 비흡연 폐암이 유독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조리 문화예요. 우리나라 음식 생각해 보세요. 볶음, 튀김, 구이, 지짐. 기름을 두르고 센 불에 볶고 지지고 굽잖아요. 삼겹살 구울 때 연기 자욱한 거 다들 아시죠? 고등어 구울 때 집안 전체에 냄새 가득 차는 거 아시죠? 부침개 부칠 때 기름이 튀면서 연기 나는 거 아시죠? 그 연기와 냄새, 그게 바로 조리뜸이에요. 조리뜸이 뭐냐?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과 식재료가 고온에서 분해되면서 공기 중에 퍼지는 미세한 입자와 가스를 말합니다. 이 조리땜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벤조피렌,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이름이 어렵죠?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부 발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고온에서 발생하는 조리유켓을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거, 이게 마치 교통체증이 심한 터널 안에 서 계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득한 터널 안에 서서 그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퍼듀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레인지로 조리할 때 나오는 초미세 입자가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최대 100배까지 많이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0배예요. 터널 안 배기가스보다 100배 더 많은 미세 입자를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이마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폐암까지 이어지느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에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던 조리원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우신 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조리툼에 의한 폐암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불과 4년 반 동안 학교 급식 노동자 208명이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했고, 그중 175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208명이에요. 전부 매일 주방에서 요리하시던 분들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 건강 검진을 했더니 10명 중 3명꼴로 폐 결절이나 폐암 의심 등 폐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32%예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폐암 의심 급식 노동자가 일반인의 35배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루 8시간가량 가스레인지 앞에서 대량의 음식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조리일의 81%가 튀김, 볶음, 구이였다고 합니다. 기름을 쓰는 조리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급식 조리원분들은 하루 8시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요, 20대에 결혼하셔서 60, 70까지 40년, 50년을 매일 주방에 서 계셨잖아요. 하루에 3끼, 365일, 수십 년. 급식 조리원분들보다 기간으로 치면 훨씬 더 긴 세월이에요. 급식 조리원분들의 폐가 8년 만에 망가지는데 40년을 하신 우리 어머니들의 폐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급식실처럼 한 번에 수백 인분을 만드시는 건 아니지만 수십 년이라는 누적 시간이 그 차이를 메우고도 남습니다. 이게 바로 담배를 안 피우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폐암에 걸리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요리하신 것뿐인데 그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연기가 여러분 폐를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늘 이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돔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주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조리댐이 나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스레인지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둘째는 기름과 음식이 고온에서 타면서 나오는 연기.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스레인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시면 파란 불꽃이 올라오잖아요. 그 불꽃 예쁘게 보이시죠? 그런데 그 불꽃이 타는 과정에서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놀라운 건 벤젠까지 나옵니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바로 그 물질이 가스레인지 불꽃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상명대학교 강상욱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는 것만으로도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를 넘어서 방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올리기도 전에 불만 켰는데 이미 유해가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스레인지를 켜고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갖다 대면 경보음이 울릴 정도로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해요. 이걸 IT 조선 보도에서는 가스 조리 중 실내 벤젠 농도가 전기레인지 대비 10배에서 50배까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흡연자의 실내보다도 높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면 가스레인지를 아예 퇴출시키자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연구원들이 측정해 보니까 가스레인지의 이산화질소 최고 농도가 법적 실외 기준보다 약 20배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법적 실외 기준이라는 건 바깥 공기의 허용 기준이에요. 바깥 공기 기준보다 20배 높은 가스가 여러분 주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걸 과거에 비유하면요, 예전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연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이었죠. 가스레인지에서도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물론 연탄만큼 한꺼번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몇 끼,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누적되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 조금씩 들이마시는 가스가 수십 년에 걸쳐 여러분 폐를 뚫고 있는 겁니다. 방 안에서 연탄을 떼는 건 위험하다고 다들 아시면서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건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인덕션이나 전기레인지로 바꾸면 괜찮느냐? 이것도 말씀드려야 해요. 가스 연소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벤젠 이런 유해가스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인덕션이나 전기레인지로 바꾸시는 게 분명히 더 나아요. 그런데 완전히 안전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기레인지를 써도 프라이팬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면 기름과 음식에서 나오는 미세 유증기와 초미세 입자는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가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과 음식 자체에서 나오는 거라 여론이 뭐든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초미세 입자가 어디로 가느냐? 폐의 가장 깊은 곳, 폐포까지 들어가서 달라붙습니다. 폐포가 뭐냐면요, 여러분 폐 끝에 있는 아주 작은 공기 주머니예요. 포도송이처럼 조롱조롱 달려있는 작은 주머니인데 여기서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와요. 우리가 숨 쉬는 게 다 이 폐포 덕분이에요. 그런데 초미세 입자가 이 폐포에 달라붙으면 산소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잔뜩 끼면 바람이 안 나오는 것처럼
폐포에 미세 입자가 쌓이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우리 몸이 알아서 청소를 해요. 그런데 매일 세끼 수십 년이면 우리 몸의 청소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리댐은 기름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발암물질 발생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름을 발연점, 그러니까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급격히 늘어나요. 발연점이 뭐냐? 쉽게 말하면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는데 기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이 발연점을 넘긴 거예요. 그 연기 안에 발암물질이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이 연기를 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음식을 넣으시잖아요. 기름이 충분히 달궈져야 맛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연기가 나는 순간이 바로 발암물질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전에 음식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연기가 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름이라도 재사용하면 발연점이 낮아져요. 한 번 쓴 기름은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라서 다시 가열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도 연기가 나고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튀김하고 남은 기름 버리기 아까워서 다시 쓰시는 분 계시죠? 기름을 재사용하면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물질이 생겨요. 아크롤레인, 쉽게 말하면 기름이 탈 때 나오는 그 자극적인 연기의 주성분이에요. 눈이 매워지고 기침이 나오시잖아요. 그게 아크롤레인 때문이에요.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할수록 이 물질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까워도 한 번 쓴 기름은 버리세요. 기름값 아끼시려다가 폐값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스레인지에서 유해가스가 나오고 기름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무섭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주방 물건들 자체에서도 위험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주방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좀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여러분 건강에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아직 쓰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10분 중 6, 7분은 조금 벗겨졌는데 아직 쓸만해서요 라고 하세요. 그 마음 이해해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코팅 프라이팬의 코팅 물질, 보통 테플론이라고 하죠. 정식 이름은 PTFE, 즉 폴리테트라플로로 에틸렌이에요. 이 코팅이 정상 상태이고 적정 온도에서 쓰실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상황에서 생겨요. 코팅이 벗겨졌을 때, 그리고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프라이팬 온도가 260도 이상 올라가면 코팅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빈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려놓고 예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팬이 충분히 달궈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빈 프라이팬은 불과 2, 3분 만에 260도를 넘길 수 있어요. 음식이 들어있으면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빈 팬은 금방 올라가거든요. 이때 나오는 가스를 흡입하면 호흡기를 자극하고 두통이 생기고 심하면 폴리머 열이라고 해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가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코팅 프라이팬을 만들 때 접착용 보조제로 PFOA라는 물질을 사용했어요. PFOA, 즉 퍼플루오로 옥타논산이라는 건데 이 물질은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프라이팬은 PFOA 프리라고 표시된 제품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집에 오래된 프라이팬이 있으면 그 프라이팬에는 이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팅이 벗겨지면서 이 물질이 음식 속으로 공기 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미련 갖지 마시고 바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새 프라이팬을 사시더라도 빈팬 예열은 짧게 하시고 가능하면 중불 이하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양은 냄비입니다. 양은 냄비. 라면 끓일 때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가볍고 열전도가 빠르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양은 냄비의 재질이 뭐냐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은 산성 음식이나 짠 음식을 조리하면 용출됩니다. 용출이 뭐냐? 금속 성분이 녹아서 음식으로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마치 설탕이 물에 녹듯이
알루미늄이 산성 국물에 조금씩 녹는 거예요. 김치찌개 같은 산성 음식, 된장찌개 같은 짠 음식을 양은 냄비에 끓이시면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고요. 가열 과정에서 미세한 알루미늄 입자가 공기 중에 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어서 안쪽이 까맣게 변색된 양은 냄비, 긁힌 자국이 많은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 용출이 훨씬 심해요. 혹시 지금 쓰시는 양은 냄비가 안쪽이 까맣다면 오늘 바로 버려주세요. 세 번째, 밥솥 내솥입니다. 밥솥 내솥 코팅이 벗겨진 채로 쓰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밥솥은 비싸니까 내솥 코팅이 좀 벗겨졌다고 밥솥 전체를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런데 밥솥 내솥 코팅이 벗겨지면 그 밑에 있는 알루미늄 재질이 드러나면서 밥을 할 때마다 알루미늄 성분이 조금씩 용출될 수 있어요. 매일 드시는 밥에서 알루미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솥 내솥 중에 스테인리스 내솥도 있잖아요. 스테인리스가 코팅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스테인리스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부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스테인리스가 부식되면 니켈이나 크롬 같은 유해 금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팅 내솥이든 스테인리스 내솥이든 코팅이 벗겨지거나 부식 흔적이 보이면 내솥만이라도 즉시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밥솥 전체를 바꿀 필요 없이 내솥만 구매하시면 돼요. 순수 스테인리스 내솥은 부식만 안 됐으면 안전합니다. 다만 설거지할 때 밥이 잘 안 떨어져서 좀 힘드시고 스테인리스 자체가 무거워서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시면 순수 스테인리스 내솥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네 번째, 실리콘 소재의 조리도구입니다. 최근에 실리콘 주걱, 실리콘 뒤집개, 실리콘 국자 많이 쓰시잖아요. 코팅 프라이팬에 금속 주걱을 쓰면 코팅이 벗겨지니까 실리콘으로 바꾸신 분들이 많아요. 실리콘 자체는 안전한 소재예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요. 실리콘 소재는 잔류 세제가 잘 남는 특성이 있어요. 설거지를 해도 세제 성분이 안쪽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조리도구는 흠집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교체하시고 설거지할 때 세제를 충분히 헹궈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색이 되거나 냄새가 배어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교체 시기가 지난 겁니다. 다섯 번째, 도마입니다. 도마도 신경 쓰셔야 해요. 나무 도마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무 도마가 예쁘고 칼질할 때 감촉도 좋잖아요. 그런데 나무 도마는 표면에 칼자국이 나면 그 틈 사이로 세제가 남기도 하고 미생물이 번식하기도 해요. 특히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나무 도마는 사용 후에 잘 씻어서 햇빛에 말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도마도 문제예요. 칼자국이 생기면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거든요. 플라스틱 도마에 칼자국이 심하게 나 있으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주방에서 당장 확인하셔야 할 물건,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오래된 양은 냄비, 코팅 벗겨진 밥솥 내솥, 흠집난 실리콘 조리도구, 칼자국 심한 도마, 이것들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오늘 바로 바꿔주세요. 프라이팬 하나 바꾸는데 10,000원이면 돼요. 양은 냄비 하나 바꾸는데 몇천 원이면 돼요. 폐암 치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물건 하나 바꾸는 비용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물건을 전부 다 바꾸셔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하시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진짜 핵심이에요.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30년 동안 호흡기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뵈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폐 건강의 핵심은 결국 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라이팬 쓰고 좋은 기름 쓰고 인덕션으로 바꾸셔도 환기를 안 하시면 조리금은 그대로 주방에 남아서 여러분 폐로 들어갑니다. 제가 환자분들 뵐 때 주방 환경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레인지 후드, 그러니까 주방 위에 있는 환풍기 있잖아요. 이걸 호일로 덮어 놓으시는 어머니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 그러시느냐, 기름때가 끼면 청소하기 힘드니까 호일로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후드 필터에 기름때가 끼니까 아예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소리가 시끄럽다고 안 켜시는 분도 많고요. 전기세 아까워서 안 틀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레인지 후드에 호일 덮어 놓으시면은 그건 방독면에 천을 씌워 놓는 것과 같습니다. 환기 장치를 스스로 막아 놓고 요리하시는 거예요. 조리쯤이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전부 주방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여러분 폐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세 몇백 원 아끼시려다가 폐로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대만에서 비흡연 여성을 대상으로 조리 습관과 폐암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환기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요리한 여성은 환기 장치를 사용한 여성에 비해서 폐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폐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환기 하나로 폐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레인지 후드를 먼저 켜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리 시작한 다음에 후드를 켜시는 분들 많으신데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부터 이미 유해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심지어 음식을 올리기 전에도요. 그러니까 요리 준비를 시작하실 때 불을 켜기 전에 후드를 먼저 켜놓으세요. 둘째, 요리가 끝나고 나서도 최소 15분에서 20분은 레인지 후드를 계속 돌려주세요. 불을 끄자마자 후드도 끄시는 분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요리가 끝나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는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최소 15분은 더 돌려서 이 입자들을 빨아내셔야 합니다. 셋째, 레인지 후드의 호일을 지금 당장 떼어내세요.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떼어내셔야 해요. 후드에 호일을 덮어놓으면 흡입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흡입구가 막혀 있는 거니까요. 기름때 청소가 귀찮으시면 후드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지 호일로 막아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후드 필터는 보통 두세 달에 한 번 세척하시거나 일회용 필터를 사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넷째, 베란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마통풍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레인지 후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레인지 후드만 켜시면 공기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거잖아요. 빨아들이기만 하면 주방에 음압이 걸려요. 음압이 뭐냐? 공기가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공기가 없어서 후드의 흡입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조리뜸이 효과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마통풍 환기라고 하는데요. 레인지 후드를 켜고 반대편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열어주시면 공기 흐름이 생겨서 조리충 제거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레인지 후드만 켰을 때보다 마통풍을 함께 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89%에서 170%까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조리 온도를 낮추세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기름 온도가 높을수록 불이 셀수록 조리답은 많아집니다. 센 불에 바싹 볶는 것보다 중불에서 천천히 조리하시는 것만으로도 발암물질 발생량이 크게 줄어요.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전에 음식을 넣으시고 연기가 나면 바로 불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찜, 삶기, 조림 위주로 조리법을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찌거나 삶는 요리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지 않으니까 조리뜸이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여섯째, 환기는 요리할 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번,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집 전체를 환기하세요. 창문을 활짝 열어서 집 안 공기를 완전히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실내 공기가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짧게라도 한번 환기하시고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들어온 미세먼지를 제거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곱째,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때 교체하세요. 공기청정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필터를 1년 넘게 안 바꾸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필터를 오래 방치하면 필터 자체에 미생물이 번식해서 오히려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필터는 소모품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교체하시는 게 좋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난 겁니다. 바로 바꿔주세요. 이 7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주세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거의 없어요. 후드 켜기, 호일 떼기, 창문 열기, 불 줄이기 전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요리를 많이 하신 날 저녁에 유독 기침이 나오거나
목이 칼칼하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적,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게 바로 조리짬의 영향일 수 있어요. 만약 마른 기침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되고 가슴 답답함이나 숨찬 느낌이 한 달 넘게 지속되신다면 꼭 한번 호흡기 내과에 가셔서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2가지 증상이 동시에 있고 한 달 이상 가시면 미루지 마시고 꼭 검사 받으세요. 일찍 발견하면 일찍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주방 이야기만 하느라 놓칠 뻔했는데 청소할 때도 폐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깨끗하게 사시려고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할 때 쓰시는 세제가 폐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연구팀이 6,000명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청소용 세제에 주 1회 이상 노출된 여성들의 폐 기능이 매일 담배를 한 갑씩 20년 피운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년간 청소한 게 20년간 담배 피운 것과 같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락스입니다. 락스의 주성분인 차염소산 나트륨이 공기 중에서 염소가스로 변하는데 이 염소가스가 폐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욕실문 꽉 닫고 락스 뿌리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 좁은 공간에서 염소가스 농도가 확 올라가요. 숨이 턱 막히고 기침이 나오시죠? 그게 바로 폐가 공격받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락스를 다른 세제와 섞어 쓰시는 것. 락스에 식초를 섞는다든지 락스에 욕실 세제를 섞는다든지 이러시면은 독성이 훨씬 강한 염소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이 조합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쓰인 화학무기와 성분이 같다고 할 정도로 위험해요. 실제로 세제를 섞어 쓰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과탄산소다도 가루가 날릴 때 폐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에 먼저 풀어서 사용하시고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마세요. 청소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 딱 4가지입니다. 욕실 문 열고 청소하기, 락스는 20배 이상 희석하기, 절대 다른 세제와 섞지 않기, 청소 끝나면 30분 이상 환기하기. 이 4가지만 지켜주세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침실의 방향제부터 비흡연 여성 폐암의 진짜 원인인 조리세, 주방에서 당장 바꿔야 할 물건들, 환기의 중요성, 그리고 청소할 때의 주의사항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주방에 서신 것,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청소하신 것, 좋은 냄새 나라고 방향제 놓으신 것, 전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다만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물건들이, 이 습관들이 여러분 폐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아셨잖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방향제 치우시고 요리할 때 레인지 후드 켜시고 베란다 문 여시고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과 양은 냄비는 미련 없이 버리시고 기름은 재사용하지 마시고 청소할 때 문 열어놓으시고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폐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놀랍게도 유해 환경을 없애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바꾸시면 여러분의 폐도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폐를 지키는 첫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겠다는 다짐이에요. 이 숫자 하나가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주변의 어머니들, 이모님들, 언니들, 동생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매일 주방에 서 계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폐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